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제2라운드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의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올리지는 않을까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관세 발작이라 불리는 이 문제,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추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상황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네. 오늘은 시청자분께서 미국 증시가 이게 네. 상승했나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아마 해석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울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을 지켜본 사람은 전일 대비해서 미국 주가가 다우지수가 한 40포인트 이상 올랐다 하더라도 올랐다 하는 표현은 안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일중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다는 장마감 한 1시간 반 전서까지 미국 증시 여기 나오죠? 한 400포인트 이상 네, 올랐었죠? 막판에 전일 많이 대비해서. 떨어졌습니다. 막판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미국의 그 시장을 요즘은 시장을 지켜보지 않으면 전일 대비해서 인터넷에 나온 얘기 가지고 이렇게 상승했다 하면 시장을 잘못 읽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국 증시에 재료가 되는 부분이 미중 간 무역 마찰 부분. 이게 이제 액션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말 한마디 가지고 완화냐 강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도 그날 뭐 완화됐다 강화됐다 무역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풀리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 한마디 가지고 조금 의 뉘앙스가 좀 하면 완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액션이 나오냐 하는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지 이 어떤 때는 전일 대비해서 무역 적자가 그 무역 전쟁이 심하다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완화했다 그러니까 무슨 행동상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건 협상의 스킬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거 아주 일희일비하면 사실 증시 흐름을 그렇죠. 본질을 잘못 읽는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트럼프의 여러 가지 내부적 문제가 있죠.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수 없으니까 변호사의 사무실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압수수색 얘기 이런 얘기와 함께 사실 그 제니 옐런이 전 페드 의장입니다는 오늘 그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것이 국채 금리를 급등시키면서 미국 증시를 악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순히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을 완화시켰다. 이게 전일 대비해서 상승이 40포인트 되니까 무역 마찰을 완화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증시 흐름을 잘못 읽는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여기 이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시장은 지켜보면서 시청자분들 전해드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용어들이 많죠.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얘기를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는 지금 또 다른 테리프 텐트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것은 미중 간 마찰이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는다. 왜냐?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국익 우선주의는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무역 적자는 축소되느냐 하면 미중 간 무역 마찰이 이렇게 완화될 거고 확대되면 미국 간 무역 마찰이 더 심화될 거리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올해 두 달간에 일단 2월 달에 무역 적자가 발표했죠. 576억 달러를 발표했는데요. 2008년 10월 이후에 최대폭이다.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이게 미국의 무역 적자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의 통상 압력이 가중되는 이유다. 그럼 중국에 대해서 왜 가중되느냐? 또 통상의 포진들이 왜 이렇게 대중국 강경론자로 되느냐 하는 것 같아서 보면 두 달간의 미국의 무역 적자 전체 1,143억인데요. 네.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650억 달러입니다. 이걸 계산해 봤더니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겨냥을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라운드 했던 500억 관세를 부과했던 거고 중국도 맞대응했죠. 2라운드에는 1,000억 달러 관세를 부과했던 얘기고 그래서 중국의 맞대응 태세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G2 간의 관세 장벽, 관세 전쟁이 쉽게 끝나지만 않을 것이다. 그럼 쉽게 끝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각도에서
테리프 텐트럼이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방금 테리프 텐트럼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테리프 텐트럼이라는 용어는 잘 아시겠죠? 그렇죠. 원래 이거 한국경제 TV 방송을 통해서 이게 의학 용어다 하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 큰 시합을 앞두고 사실 감독이라든가 코치는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좀 운동량을 줄일 것을 권하지만 막상 당하는 이렇게 운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불안해서 운동을 더 세게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테이퍼 텐트림이다. 그러면 이 테이퍼 텐트림이 사실 경제 용어로서 이게 처음 나온 것은 2013년 5월 달에 당시 그 페드 의장인 버냉키 의장이 출구 전략에 처음 얘기했거든요.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사실 그 의학 용어로 보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뭐냐, 이 저금리, 저물가, 돈 풀고 이런 거에 익숙했던 이렇게 그 운동선수에 해당되는 주식 투자를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큰 시합, 이 출구 전략이란 큰 시합을 앞두고 굉장히 불안한 양상에서 이 프레저럴 5, F5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것이 경제용어로서 처음 나온 것이 2015년 5월 벤 버냉키 의장이 출구 전략이라는 경제에서 큰 시합을 앞두고 나왔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테리프 텐트럼이라는 용어는 왜 나왔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미중 간에 이렇게 무역 마찰이라는 큰 것도 굉장히 큰 시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시합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경제 주체들이 뭐냐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에 이제 이렇게 오늘 방송 시간이 굉장히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PD께서 좀 방송 빨리빨리 끝나라고 CG를 빨리빨리 줄이는 것 같아요. 방송 시간을 맞춰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중요한 거니까 새로운 용어니까 이해가 중요한 거니까 자막을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테리프 텐트럼은 처음 이렇게 보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관세가 되면 자 미국도 수입 물가가 증대되겠죠. 중국도 관세를 부과하니까 수입 물가 증대되겠죠. 그러면 세계에서 경제 주도국인 두 국가들이 가뜩이나 인플레 우려가 되는 상태에서 이 테리프에 의해서 관세에 의해서 수입 물가가 증대하니까 자 물가가 인플레가 어렵지 않느냐. 네. 그럼 인플레가 어려우면 중앙 입장에서는 인플레 방지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금융을 긴축으로 한다. 금융을 긴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긴축이니까 텐트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각도에서 지금은 새롭게 테리프 텐트럼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 문제를 공식 언급을 했는데요. 그만큼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말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 이 테리프 텐트럼이라는 용어를 처음 그렇게 우려를 했었죠. 네. 그 자리에서 보면 왜 테리프 텐트럼이라는 우려일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관세에 따라서 수물가, 물가 앙등하는 문제, 상승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미국의 물가가 저물가 국면이다 하면 사실 그 테리프 텐트라는 용어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미중 간 무역 마찰 이전에 사실 그 미국의 물가 이렇게 보면 디맨드 풀 사이드, 총세 사이드든 아니면 코스트 푸시 사이드든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2월의 CPI 이거 확정치입니다. 네. CPI 상승률이 2.1%, 그다음에 핵심 CPI 상승률이 1.8%. 페드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핵심 CPI 물가 상승률 2% 거의 근접했죠. 그런 상태에서 내일 발표할 거리게 보입니다는 3월에 CPI 상승률이 지금 예상을 치는 2.2%, 네. 그다음에 핵심 CPI는 1.9%에서 목표치에 다다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상태에서 1사분기 성장률이 지금 한 3%에 근접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디맨드 풀 사이드, 총세 사이드에서 경기에 따른 물가 상승 요인이 있고 자 총공급,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원자재 가격 문제,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 면제, 그중에서도 이 관세라는 부분인 공급 측 요인에 들어가거든요. 공급 쪽에서 수입물가가 상승하면 결국 코스트 푸시 사우드에서 미 국민들의 자 미국의 저가 시장에서 50%를 차지하는 것이 중국의 저가 수입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면 물론 관세 부과한 만큼 전부 물가가 앙등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효과에서 보면 물량도 이렇게 감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는 사실 그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니까 어찌 때는 지금 뭐냐 핵심 CPI가 1.9% 목표치에 다다른 상태에서 보면
관세가 이렇게 부과함에 따라 순물가 상승에 따라서 미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물가순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표치보다 이게 벗어날 수 있지 않냐 하는 차에서 지금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물가가 이렇게 우려된다 하는 입장을 지난 주말에 보인 이런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월가에서는 새로운 용어로 테리프 텐트럼이라는 용어가 지금 월가의 투자자들 사이에 향후에 페드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해서 바라보는 경제 신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제롬 파월 의장은 사실 이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전향적인 자세를 좀 보여왔는데 관사 발작이 좀 우려가 된다면 금리 인상 폭이 더 좀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가 벤 버냉키라든가 제닛 앨런은 네. 크라이스 파이터입니다. 그래서 물가 문제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성장과 고용 문제, 그래서 위기 극복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롬 파월은 출구 전략 정상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의 페드 의장으로서 사실상 성격이 다르다. 한 사람은 크라이스 파이터고 두 사람은 그다음에 한 사람은 정상화시킨다. 네. 그러면 정상화시킬 때 제롬 파월의 주목적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물가 안정을 더 중시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제롬 파월이 그동안 물가의 문제에 대해서 보여줬던 그동안 어록을 보겠습니다. 사실 제롬 파월이 페드 의장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인사청문회 때 이렇게 위에 그 보라색으로 나오고 있었던 물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 강한 입장을 보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플레 타겟팅 선을 좀 상향하자 하는 입장에서 2%를 이렇게 고소하는 입장. 그래서 뒤쪽에 인플레 목표치 상향 조정 관련해서 지금 월가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2%는 그냥 고소하겠다. 그만큼 물가 안정 의지를 강하게 비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 타겟팅선이 지금 2%에서 4%로 가면 지금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커도 자 관세에 따라서 순물가 상승에 따라서 물가 목표치가 벗어나는 물가치가 있다 해도 목표치가 4%로 이렇게 상향 조정할 때는 그 문제는 그렇게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유자산 매각 같은 출구 전략을 강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죠. 그러나 물가 목표치를 2% 고수한다는 것은 관세에 따라서 순물가 상승에서 물가 인플레치가 벗어나면 바로 금리 인상이라든가 네. 자산 매각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플레 목표치 지금의 물가 수준은 조만간 도달하겠다 하는 입장이 사실 그 제롬 파월이 인플레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보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그 테리프 텐트럼 관세에 따라서 물가 문제를 이렇게 언급한 이후에는 미국에 올해 들어서 금리 상승이 3차례 내지는 4차례다 하는 각도에서 네. 대체로는 333 전략에 의해서 3차례 정도 이렇게 봐쓴다는 4차례 인상 가능성이 강하게 부각되는 것도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3월 페드에서 한 번 인상했죠.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한 3차례 정도 더 인상한다 하는 이런 쪽이 강하게 부각되면서 샌프란시스코의 총재도 올해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 4% 4번 정도를 보는 시각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 보니까 오늘 제닛 앨런의 전 의장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는 네. 제롬 파월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늘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2월 달에 인플레 우려할 때와 어제도 말씀드렸던 4월 달에 인플레 우려할 때 자, 국채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결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 이탈 자금이 미국의 국채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머니 무비 현상도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향후 증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할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리 인상 문제도 주목을 해야겠지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무역 전쟁도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 지도자 간의 자존심이 건 싸움이 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그 유럽의 제3자 기간에 해당되는 네. 유럽의 3대 평가 기관 중에 하나가 세계 평가기관의 피치가 지금 무역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경제TV의 위에 자막에서도 그게 나갔었죠. 네. 그래서 랭킹 뉴스도 그게 나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중 간 무역 마찰이 그렇게 쉽게 끝난다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협상의 스킬에서 강온 전략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1위 증시가 1위 열비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리는
모습인데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도권 문제, 지금 이경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트롱맨의 자존심 문제,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태에서 미국의 그 무역 적자 해소는 문제에서는 이 문제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 없는 반복적인 지속 게임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한편에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양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양국이 이렇게 무역 전쟁을 계속한다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도 디플레 요인이 함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다. 각 중앙은행이라든가 각국의 정부라든가 시장이 상당히 읽히기가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플레냐 디플레냐 일단 디플레 요인을 보겠습니다. 아까는 인플레 요인을 봤으니까 자 무역 마찰이 되면 세계 경기 축소되겠죠. 그래서 세계 경기 축소는 세계 경제 재침이 된다. 문제는 지금 세계 경제가 재침돼야 된다면 지금 그동안 돈 뿌린 거에서 자산 부분에 거품이 있다는 것은 다들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나왔던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세계 경제가 재침체된다면 이 자산 부분에 거품이 붕괴되는 빌미를 제공한다. 근데 문제는 자 세계 경제 재침체되고 자산 부분에 이렇게 거품이 붕괴될 때는 자 그동안은 지난 10년 동안 금리도 재료금리 쓸 건 다 썼으니까 이걸 정상화시키지 못했거든요. 이게 출구 전략이 아직 초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내린 부분이 정상화시키지 못했으니까 자 경기가 재침체되고 자산이 붕괴된다 했을 때는 그때는 금리를 더 내릴 수가 없죠. 왜냐? 그렇죠. 금리를 올릴 수 없으니까. 네. 올려놓지 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경기 부양사단이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우려되지 않느냐. 그때는 그러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취하게 되지 않느냐. 자 그러면 미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무역 마찰이 되더라도 이거에 극단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흐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일말의 안도감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그 정책산이 바닥난 상태에서 미중 간 무역 마찰에서 세계 디플레 상황이 올 때는 자 쓸 수 있는 사단이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봉착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미중 간 마찰이거든요. 그래서 동전의 앞뒤와 양면과 같은 것이 이게 바로 미중 간 마찰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요인과 디플레 요인이 되기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디플레 요인과 인플레 요인이 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말에 있어서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지금 상태에서는 세계 경제가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시각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이 이 관세 발작에 따라서 금리를 더 빠르게 올린다면 우리 경제 내부에서 일고 있는 이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능성 또 제2 외환위기 가능성 좀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네. 입장에서 네. 중간자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디플레이도 발생하면 우리 경제 입장에선 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관세 발작에 따라서 미국이 더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걸 빨리 가져갈 때는 자 시청자 여러분 외국인 자금의 향방이라든가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역시 한미 간의 금리 역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그 3월 달에 페드에서 미국의 금리를 올리며 맞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책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서 지금 미국의 상당 기준으로 양국 간의 금리가 역전 현상이 발생했죠. 네. 그래서 상당 기준입니다. 하단 기준은 독해도 미국은 금리를 올려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밴드폭에서 상단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세 발작에 따라서 미국의 물가 상승 요인이 더 있다면은 자 이거는 거랑 같이 시청자 여러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앞으로 올해 한 차례 금리를 올렸는데요. 네. 자 앞으로 미국은 몇 차례 정도 더 올릴 거로 봅니까 연내? 올해는 일단 세 차례 정도 이렇게 이제 보이겠죠. 뭐 세 차례, 뭐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네. 되겠죠. 한 차례 하면 세 차례, 네 차례 되죠. 한 차례까지 그렇죠. 포함하면. 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자 금리를 몇 번 올리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예. 경기도 안 좋고 네. 그다음에 물가가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물가가 지금 아마 시청자분도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가가 지금 아주 뭐 이렇게 저희들도 뭐 지난 주말에 이렇게 봄 시금치도 심고 봄 옷가리 배추도 제가 벽지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심었습니다는 사실 뭐냐 일말에 있어서는 이렇게 심는데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한국경제TV의 밑에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오늘 라니냐 현상에 따라서 남반구지의 곡창지도에 가뭄이 많이 심해졌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나가겠습니다는 세계 식량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우리 물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할 때는
사실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얘기냐면 경제가 침체 상태, 물가는 올라가니까 주부들이 느끼는 경제의 고통 지수는 더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 맞지?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어제 임명장을 받으신 이주열 총재께서 금리를 올리겠느냐 하면 올려봐야 한 단계뿐인 더 올리지 않겠다. 이게 시장의 지배적인 컨센서스거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가 보면 올해 들어서 세 번째 금통위가 열린다면 시장에서 보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앞으로 금리 차가 더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확대되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역전 현상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금 이탈 문제, 그 다음에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이렇게 얘기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뭐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오무승 교수가 이렇게 한미 간 금리 역전돼서 자금 이탈에 따라서 우리가 제2의 외환위기 우려된다 이렇게 하지만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청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관세 발작에 따라서 인플레 요인이 되면 한국의 인플레 요인이 돼서 경우에 따라서 오르지 말아야 될 금리까지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되는 상황이니까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침체 문제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게 미중 간의 관세 발작이 사실 한국 경제에서 외면할 수밖에 없는 단순히 외면하는 그런 요인은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2 외환위기 가능성이 없다면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될 경우에 환율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원달러 환율은 뭐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네. 일부 사람들이 작년 4분기부터 원달러 환율이 그때도 1,057원 정도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사실 달러를 사랑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혹스러우니까 1,057원 작년에 4분기에 진입한 사람에서 그때 당시에 조만간 1,000원 밑으로 떨어진대요. 지금 그 이후로부터 지금 어떻습니까? 길게는 7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는 여기 보면 1,067원 정도로 해서 그대로 1,1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50원 정도 움직이는 그대로 선율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프라자 협정 문제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그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이렇게 협상 대상국으로 프라자 협상의 대상국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또 이 프라자 협정이라는 건요. 협정이라는 건 해당 국가의 파트너십이 맞아야 됩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같은 이 조그만 국가에 국제 비난에도 불구하고 프라자 협정을 맺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 미국 입장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일무역 적자가 굉장히 신상태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때는 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을 부각할 것이다. 막대한 제조업 경쟁력, 써니라든가 패나소닉이라든가 토요타 같은. 그래서 그때는 사실 미국을 제칠 정도로 중국이 됐기 때문에 프라자 협정이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제2의 프라자 협정 얘기 나오는데요. 자, 주도권에서 미국 입장에선 중국이 지금 주도권 문제고 그다음에 1980년대와 달리 미국의 무역 적자의 아까 말했어요. 56%를 차지하는 게 대중무역 적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파트너 협정이 되려면 자존심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상대가 우리 경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이상하게도 국제협상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 대해서 프라자 협정 얘기 나오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 문제 점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협정이라는 건 그래도 대등한 관계에 있고 내가 협정을 맺으면서 국제 비난이 있는데요. 국제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협정이 맺으려면 그만큼 실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일부 사람이 사실 국제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한미 FTA의 부속에서 환율과 관련해서 환율 주권 침해 문제가 있다. 이게 한국과 미국 간의 프라자 협정이 체결된다. 조만간 1,000원 밑으로 떨어져서 900원까지 얘기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은 1,100원에서 상하 50원을 기준으로 한 그 수준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4분기에 1,050원 떨어질 때 조만간 1,000원 밑으로 떨어집니다 해서 방송에서 그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가능성은 지금 상태에서 희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관세 발작에 따라서 제2의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을 적다 하더라도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부담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많은 시각이 그렇죠. 2월 달에 우리도 네.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실 그때 당시 인플레 우려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굉장히 앞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해서 공교롭게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될 때 사실 그 모리스전에서 세계 10대 가계부채 위험국에서 국제적으로 공표했던 물론 이제 옥스퍼드 아널리티크 굉장히 유명한 기관인데요. 네. 여기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했는데요. 4월 달에도 미중 간 문제에서 테리프 텐트럼, 인플레 문제가 불가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 정책 당국 입장에서 자, 미중 간 무역 마찰이 우리 입장에서 무슨 문제이냐 할 때 이 가계부채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가 해서 정책 금리는 하는 입장에서는 정책 금리는 그렇게 쉽게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관세 발작에 따라서 인플레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도 정책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의 근거가 된 코리보 금리라든가 아니면 3개월 시대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우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가계부채 10대 위험국이죠. 자, 증가율로 보면 사실 뭐냐? 우리가 세계 1위고 규모상으로 보면 노르웨이에서 이제 2위고요. 예. 지금은 이제 3월 달에 같은 게 노르웨이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2월 달인데 3월 달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도 뭐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아직도 가계부채를 증가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율적인 측면에서는 3월 이후에 우리가 1위거든요. 그리고 절대 규모는 여기 나오고 있어 신흥국제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가 10대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분리되는데요. 사실 앞으로 관세 발작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악순환 거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 우려가 된다 하더라도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이러한 현상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금융당국 지금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좀 혼탁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뭐 삼성증권 문제 액면 그대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골치 아프긴 합니다는 그래도 이럴 들어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계부채 문제거든요. 그런 것 같아서 제발 금융당국에서 시중은행의 예대 마진포 확대에 따라서 작년에도 최대 실적을 하고 올해 1사분기도 최대 실적을 하는데요. 이것만큼 줄여달라. 도덕적 설득을 구해서 지금 뭐냐 시중은행들이 인플레 요인에서 제발 한국 국민이 지금 가장 중하계층들이 가장 최대 지금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올라가는 금리 인상을 필요해서 올라가서 예대 마진폭을 올려서 이 금융사의 CEO들의 연봉만 되게 많이 받아가는 이런 사태를 좀 하지 못하도록 이 도덕적 설득을 좀 잘 해나가시면 사실 어려운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증권 문제도 중요합니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가계부채 문제 관련해서 그렇죠. 시중은행들의 인플레를 핑계로 해서 대출 금리를 올려버리는 이런 사태만큼은 좀 김기식 감독원장께서 좀 시중은행장 좀 불러서 오늘 증권사 CEO들만 불리지 말고 불러서 좀 도덕적 설득을 통해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서 예대 마진이 확대돼서 중하위계층들이 지금 울며대는 뭐 깡통주택이 나오죠. 이렇게 오피스텔 청약률 맞습니다. 제로가 나오죠. 네. 지금 주택시장이 굉장히 언저는데요. 특히 중하위계층에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좀 도덕적으로 좀 설득해 나가는 이런 것이 좀 비춰주시면 여러 가지 이제 자본 문제를 해서 국민들 시각에서는 굉장히 좋게 비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을 좀 꼭 해주실 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갈등이 심화되면서 관세 발작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10대 가계부채국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투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